다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두 번째 방송이네요. 2023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먼 미래의 여러분. 네, 그러면 1월 그러면 네. 8일쯤 되겠네요. 네. 1월 8일이 그 포스텍 SF 공모전 마감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혹시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도전하실 예정이시라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약간 근황 소개를 하자면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는 동안 요즘도 격리 일주일인가요? 격리 네,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 뭔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뭘 봤냐면 내가 어디까지 써놨는데 다음번 담신의 저거 아닌가요? 소개할 거리가 아닌가요? 아닌가?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네. 일단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를 봤고요. 이건 뭐 코로나 기간에 본 건 아니지만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서머타임 랜더를 완결까지 봤습니다. 아, 지금 완결 났나요? 네, 완결났습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재밌어요. 재밌고 자꾸 다음 화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반전도 많고 좀 약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가다가 마지막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예측 가능한 전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세계관이 상당히 탄탄하고 약간 뭐 SF보다는 판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그러니까 도플갱어가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도플갱어들이 어떤 정보를 복사를 한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그래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계의 생물이긴 한데 좀 이렇게 정보 기반의 어떤 외계 생명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얘네들과 주인공이 대립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루프물이에요. 또 주인공이 죽으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루프물과 그다음에 이 외계인의 이 사람을 탁 사진처럼 이렇게 플래시처럼 이렇게 막 찍으면은 사람을 복사할 수 있다. 근데 한번 복사한 인간은 뭐 다시 복사가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설정들이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들과 더불어서 주인공이 어떻게 이제 계략을 써가지고 얘네들을 잘 이제 물리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재밌었고요. 재밌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심오한 메시지가 있거나 좀 여운이 남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일본식 스릴러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잘 만든 애니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지상의 여자들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박문현 작가님의 되게 읽어볼만 해요. 읽어볼만 하고 조금 이따가 제가 강연 소개하면서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라는 가상의 지방도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들만 사라져요. 남자들이 빛에 감싸져가지고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역정을 내는 남자만 사라지는 거예요. 막 뭐 여자한테 막 이렇게 막 역정을 내거나 막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거나 뭐 이런 남자들만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실종 사건으로 그냥 분류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들이 자꾸 연쇄적으로 사라지니까 약간 연쇄살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뻔히 보이는 앞에서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구주 지역 자체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격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그걸 왜 일어나는가 이 현상이 그거를 파헤치는 것은 사실 이 소설의 본 목적은 아니고요. 네. 이 소설의 목적은 하필 그 화를 내는 남자들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자꾸 그렇게 사라질 때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여자들이 훨씬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아는데 여기에 묘사되는 구주라는 지역은 지방 소도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가부장적인 그런 여성 혐오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지방은 이제 수도권보다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지방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인공이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고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고통을 제공을 하던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벌이던 뭐 할아버지가 실종이 된다던가 그 다음에 뭐 그 외국인이랑 이제 그 어떤 동남아 여성과 이주 여성과 결혼을 한 그런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지방에. 그래서 그런 여성을 학대를 하던 남자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자들이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고 그 남자들을 막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결국은 잘 됐다. 없어지니까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정말로 좋은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고 임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럼 마냥 좋기만 한 것인가? 뭐에 대해서 나중에 후반에 가면은 또 이제 막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읽고 약간 토론을 해볼 만한 그런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박문현 작가님이 정말로 약간 읽기 고통스러울 정도로 좀 글을 써요. 현실적으로. 네. 보면은 이 좀 눈을 돌리고 싶을 만큼의 그 적나라한 고통을 상당히 잘 묘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좀 괴로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잘 쓰신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정수연 작가님이 강연에서 이 책을 한번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티피플 공명도 있네요. 저 노래가 굉장히 신나잖아요. 붐붐 치키치키. 저거 진짜 네. 누가 생각했는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파티피플 공명이라고 이제 삼국지의 제갈 공명 있잖아요. 그 제갈 공명이 현재 이제 타임리프 하는 거죠? 네, 타임리프 해와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가수 데뷔가 꿈인 여자애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매니저가 되어서 약간 유비를 도와가지고 천하제패를 꿈꿨던 것처럼 연예계를 제패하겠다. 연예계를 제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왔던 막 전략들 가지고 막 써먹기도 하고 약간 삼국지 덕후들이 보시면은 아주 좋을 만한 저는 그 브금이 아니라 그 오프닝 음악이 너무 신나가지고 네. 그것만 여러 번 들었어요. 신나죠. 네. 네. 아주 정신나간 센스를 가진 그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거? 라프텔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연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회에 이어서 저희 SF 오래된 미래 이서사라는 포스텍에서 진행된 강연 시리즈의 4번째, 5번째, 6번째 강연을 오늘 다룰 텐데요. 일단 4번째 강연은 김창규 작가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김창규 작가님은 뉴로맨서를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뉴로맨서랑 사이버펑크, 그 다음에 파생세계, 그러니까 어떤 현실 세계와 구분되는 의미로 현실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를 파생세계라고 이 작가님이 명명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파생세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뉴로맨서가 상당히 좀 난해한 그런 작품이긴 한데 상당히 우리가 사이버펑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세계를 지배를 하고 그런 디스토피아, 어떤 자본주의 디스토피아고 그다음에 기술이 곧 힘이 되는 세계이면서 주인공은 항상 뒷골목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펑크이기 때문에 어떤 반항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뒷골목 인생이고 범죄로 이제 삶을 이어가는데 어떤 이 기업의 지배를 좀 자기가 좀 뒤집어 보겠다라는 그런 반항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장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참 유행을 하다가 금방 사그러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이버펑크적인 특징을 이후의 모든 SF 장르에서 그냥 다 활용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 사이버펑크 장르라고 구분을 짓는 의미가 없어진 것도 있고, 네, 뒤에 이제 정소연 작가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로는 이게 약간 페미니즘 SF에 대한 좀 백래시 같은 느낌으로 이게 약간 그러니까 대체 우익 같은 네. 데서 이 요소를 많이 써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오래 못 간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이 뉴로맨서는 또 특징이 예전에는 인공지능 AI를 묘사를 할 때 약간 뭐 인간의 하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이버넷처럼 이제 인간을 없애버리라는 적대적인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냥 그려졌었는데, 이 인간의 세상을 좀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약간 나는 인간 너네랑 아예 다른 종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AI가 처음 등장을 한,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뭔가 네. 생명체 같은. 네. 그런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F는 이런 과학과 기술이라는 현실의 핍진성을 픽션에 끌어들여서 바탕세계처럼 보이는 파생세계를 만드는 장르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네요. 핍진성이라는 거는 개연성이랑 구분을 하시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어떤 룰이 있으면, 작품 속에 어떤 룰이 있으면은 그게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는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그런 성질을 핍진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펑크 소재의 작품들, 얼터브 카본이라던가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뉴로맨서 안의 그 파생 세계는 결국 과학과 기술이 인간을 재정의하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이제는 우리는 익숙하지만 우리가 전뇌를 가지고 있고 이 인터넷 세계로 다이브하는 이런 경우에 다이브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육체랑 정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볼 수가 있는가, 또는 1대1 관계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네, 정신이 나인가, 육체가 나인가? 네,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원님께서 이 뉴로맨서에 나오는 몰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약간 여전사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결국은 매트릭스의 트리니티라든가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의 이제 그 어떤 원형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S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앞으로 있을.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학에서의 갈등이 예전에는 인간 대 자연, 또는 인간 대 신, 또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갈등을 다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SF에서 상상했던 그런 세계들이 지금은 현실로 와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갈등 또는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웹소설 강연을 또 하세요. 김장규 작가님이. 그래서 예전에는 주인공이 만약에 악당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착한 사람, 이런 클리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악당이 나오는 소설들이 많고, 독자들이 이런 소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중국판 웹소설에서 인기 있는 장르가 선협소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구미호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구미호를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구미호한테 잡혀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잡혀있던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잡혀있던 사람들도 또 죽여가지고 도력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강해지는. 이런 식의 약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게 선협소설인데,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소설들이 지금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게임도 있어요. 선협 장르에. 그래요? 그 귀곡팔황이라고. 스팀에서 해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그 얼리 액세스로 만나보실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막 800살, 900살까지 사는데, 네. 끊임없이 자기의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다 욕심을 부리고 막 서로 막 다 죽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장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김상규 작가님 팬이 듣고 계시다면 내년에 미발표 작품집이 두꺼운 게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배명훈 작가님의 강연은 어떤 SF라는 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배명훈 작가님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고, 예전에 저희가 타워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지만, 이 세계를 그리는 데 상당히 능한 분이죠. 그래서 SF라는 이 세계를 그릴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SF 안엔 노붐이라는 게 있고, 이 명백히 현실 세계가 구별되는 새로운 무언가. 예를 들면 뭐 시간여행, 뭐 타임리프, 뭐, 예를 들면 뭐, 외계인. 강인공지능, 정말로 인간 같은 그 인공지능, 뭐 외계인, 뭐 이런 초능력, 초능력, 뭐 이런 소재들이 등장을 하죠. 명백히 지금과는 다른 세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요소를 노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코 수빈이라는 이 학자가 이 SF라는 것은 노붐 있기 때문에 SF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이 SF는 녹음을 통해서 인지적 소외,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약간 작품에만 그냥 몰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라고 해가지고 작품 내의 그 등장인물과 내가 얼마나 동일시를 하는가, 감정이입을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작품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이 인지적 소외,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사회를 얼마나 돌아볼 수 있게 하느냐. 그런 현실의 사회를 또 다시 낯설게 볼 수가 있느냐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좋은 SF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그 SF 에스프리에서 이제 셰릴 빈트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바타와 디스트릭트 9을 비교를 해보면 아바타보다 디스트릭트 9이 좀 더 SF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작품이다. 왜냐하면 낯설게 하기. 디스트릭트 9을 보고 나서는 우리가 현실의 어떤 인종차별이라던가 남아공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바타는 그냥 그 화려한 세계 그 안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주인공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세계를 막 이렇게 즐기고 나오면 그냥 끝인 그런 작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SF가 잘 써지는 곳이 따로 있다. 세계의 층위와 중첩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잘 해가지고 세계 스타가 되려면 일본을 일단 거쳐가지고 갔었어요. 예를 들면 이대호도 그랬고, 박지성도 그랬고, 김연경도 그랬고, 보아도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명해지면은 월드스타가 그냥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BTS가 일본에 갔다가 이제 월드스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의 중심과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뉴욕에서 농구 잘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농구 스타가 되려면 계속 뉴욕에서 농구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월드스타가 되려면 일단 NBA로 가야겠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계인이 지구를 왔을 때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대요. 왜냐하면 이런 취미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니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뉴욕이라던가 홍콩이라던가 이런 곳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UFO가 와도 어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좀 우리나라를 그렇게 중심으로 두고 SF를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좀 분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좀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범위를 근데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오히려 그 한국을 좀 오히려 중국의 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 일본 요 사이의 어떤 일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범위를 우리 세계로 인식한 경향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심청가라던가 적벽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적벽가가 그건가요? 적벽대전? 네, 적벽대전. 근데 우리나라 판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그 중국의 역사도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컨텐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심청가도 좀 중국이 배경인지 몰랐네요. 중국 뭐 얘기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군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화성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한국 외교부 의뢰로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연작 소설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기후변화 얘기를 SF 작가들이 많이 쓰고 이 기후변화처럼 너무 커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개념을 하이퍼 오브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규모로 존재하는 기후 변화라던가 예를 들면 날씨 같은 것도 직접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동시에 행성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참 앞으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SF를 쓰고 있는 것은 나의 삶과 일상을 세계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제가 재밌었던 게 그 질의응답 하면서 어떻게 덕업일치를 즐겁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 작가님은 아직도 소설 쓰는 게 너무 즐거우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약간 순서를 바꾸면 된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면 아주 괴로워지는데 내가 그냥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쓴 다음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약간씩 바꾸면은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쉽죠? 부지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네. 네. 평소에 많이 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6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소연 작가님의 그 강연이었는데요. 네. 정소연 작가님은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너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고요. 약간 SF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훑어주셨어요. 그러니까 SF에 어떤 서브 장르들이 있는가. SF는 뭐 예를 들면 휴고 건즈백이 뭐 정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고 뭐 이런 식의 역사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캠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그 편집자가 있었는데 이 편집자가 어떤 것이 좋은 SF인가라는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노붐이라는 얘기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캠벨이라는 사람이 SF를 좀 더 잘 정의를 하긴 했지만 아주 악독한 편집자여가지고 예를 들면 인종차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흑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어이없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고 또 SF 작가들에게 고려를 연체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공황 시대에 다른 출판 분야들은 다 죽었는데 이 SF는 살아남은 것이 고려를 안 줬기 때문에 라는 얘기도 좀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소개도 하셨고 그 다음에 SF 작가들이 요즘도 사실 이제 한국 SF 작가 연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 예전부터 그래왔다고 해요. 예전에 SF 작가들도 예를 들면 반전 그 어떤 베트남전에 대해서 반전 메시지를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명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SF 작가들은 지금이 아닌 다른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재적으로 좀 운동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레기건 선생님도 지금 뭐 환경운동 같은 거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네. 인권운동도 하시고. 네. 그래서 SF는 그 너머를 다루는 장르고,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분들을 다루는가, 예를 들면 장애를 다루기도 하고, 인종을 다루기도 하고, 젠더를 다루거나, 환경, 그 다음에 반전에 대해서 다루기도 한 그런 매력적인 장르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많은 작품들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들 중에 일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장애를 다룬 작품 중에서는 알저너는에게 꽃을 또 당연히 추천해 주셨고, 뭐 엘리자베스 문의 어둠의 속도도 추천을 해주셨지만, 제임스 알런 가드너의 익스펜더블이라는 작품이 좀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어떤 미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 탐사가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들이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지구 안에 있으면은 평생 다칠 일 없고 병들 일 없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주 탐사를 가면은 거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 장애를 가지거나 못생겼거나 그러니까 그 어떤 유전자 도작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우주로 나가서 다치거나 하면은 이건 사람들한테 좀 충격이 덜할 것이다 라는 발상 아래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주 탐사를 하게 되는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소개해 주셨고요. 익스펜더블이 네. 소비해도 되는 그런 그렇죠. 뜻이군요. 네, 그래서 네. 쓰고 버릴 수 있는 인류로서 이 장애인을 대하는 그런 사회를 그린 작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얘기는 뭐 사뮤엘 딜레인이 아주 유명한 흑인이고 게이이고 이제 SF 작가이시죠. 이분의 작품도 소개해 주셨고 존 브루너라는 존 브루너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킨 옥타비아 버틀러의 킨도 소개해 주셨는데 구병모 작가의 웨이큰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작품 중에 아직 이제 이 다인종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종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이 구병모 작가의 소설집에 보면 웨이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읽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단편이고요. 화자가 이주 여성인 거예요. 화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이고 우리가 이 이주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말도 어눌하고 하니까 좀 못 배웠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좀 불쌍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을 다 깨부수는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적으로 나오고요. 이 이주 여성이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이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약간 그 저희 그레기건 소설 다뤘던 것 중에서 네. 그 바이러스 퍼뜨리는 그 과학자 나오는 에이즈 같은 네. 바이러스 거기서 같은. 그 성매매하는 여성?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 성매매 여성은 별로 똑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었다. 네. 라는. 젠더에 대해서 다룬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슐러 르긴의 어둠의 왼송이라던가 김철 작가의 나의 우주의 영웅에 대하여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문현 작가의 지상의 여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작품은. 그다음에 윤희영 작가의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란다 라는 작품도 남자가 외계인한테 납치가 됐는데 이 외계인의 사랑법이 지구인한테는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부분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다룬 작품들은 뭐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작품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해리 해리슨의 Make Room이라고 해가지고 인구 문제를 다룬 얘기. 그 다음에 존 브루너의 Ship Look Up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제임스 발라드의 이 작품은 이제 번역 소개가 되어 있죠. 지구 멸망 3부작. 물에 잠긴 세계, 불타버린 세계, 크리스탈 세계. 근데 만약에 셋 다 읽어볼 여유가 없으시다면 크리스탈 세계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열대우림이 결정화가 되면서 지구가 망하는 얘기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킴 스탠리 로빈슨의 쓰리 캘리포니아스. 그 다음에 정세련 작가의 지구의 하나뿐. 그 다음에 천사란 작가의 노랜드. 뭐 이런 얘기 작품들을 추천을 하셨어요. 반전 작품으로는 조 홀드먼의 영원한 전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SF는 결국 이제 인물보다는 어떤 세계의 서사를 좀 따라가는 작품이고, 그래서 심한선 작가님의 우리는 SF 좋아해라는 그 SF 작가 인터뷰집 새로 나왔죠. 이 책도 추천해 주셨고, 그다음에 셰릴 빈트의 SF 에스프리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의 SF 기억하시나요? SF 무쿠지였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샵2가 나온 다음에 2호가 나온 다음에 감감무소식이어서 정순 작가님 이제 편집위원이시기도 하셔가지고 여쭤봤더니 출판사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분들이 일제히 퇴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붕 뜨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웹소설도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바등. 이번에 그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고 이번에 SF 어워드 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 작품 정말 강력 추천하셨고요. 스포 없이 보시기를 추천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흑막이지만 세계 평화가 소원입니다. 라는 나쁜 국회의원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한국이 망할 대로 회귀를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정순 작가님도 웹소설 진짜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금 급하게 달려왔나 싶긴 한데, 네. 대강 다 다뤄봤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그 SF 오래된 미래의 서사 강연 시리즈 다 다뤄봤고요. 저희 다음번에는 사실 원래는 에브리타임 에에올을 다뤄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에에올이 일단 저희 포항에서는 상영이 끝났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아직 이제 다운로드가 풀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서 상영이 끝나야 아마 이 공식 다운로드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풀리는 대로 저희가 또 보고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여기 영어관이 또 공사를 해버려가지고. 네,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또 최근에 저희 수성의 마녀도 재밌게 보고 있죠. 네, 맞아요. 수성의 마녀. 네, 수성의 마녀 지금 보고 있고, 그 방송 시간 기준으로 10화까지 나왔는데, 네. 마지막 화에서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그 친구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샤디크. 네, 샤디크. 네. 샤디크와 이제 열심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에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샤디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자꾸 당해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픈가요? 네, 미오리나한테도 차이고. VOD 출시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오.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유튜브 흐름드 살롱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혹시 저희 다뤄줬으면 하는 작품 있으면은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RSS 구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RSS 주소를 추가를 했으니까요. 구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만나요.